예, 오늘은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 1강 공부를 좀 했습니다. 1강의 제목은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교수님이 나름 이제 정의하시는 부분을 좀 봤는데요. 어, 제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했고, 제가 이제 페미니즘 공부를 조금 하면서부터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해보자라고 이제 하면서 궁금했던 거,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과연 페미니스트인가? 요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에선 페미니스트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솔직히 이제 나는 아직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나는 페미니스트가 되었나? 아니면 내가 페미니스트가 되어가고 있나? 그런 뭐 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거야 페미니즘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또 페미니스트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질문이고 사실 그렇게 궁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무엇으로 정의되어지든 간에 결국에는 내가 페미니즘을 공부를 하고, 내가 페미니즘을 추구하고, 그 정신과 페미니즘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가치와 이상을 잘 이해하고 있냐, 그리고 설령 이해를 지금 못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그런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어떻게 정의되어져야 되겠다, 뭐 그런 강박은 별로 없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은 조금 해야 되고, 안 그래도 교수님도 이 1강에서는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언어로서 설명을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정리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부하면서 나름 요약하고 제 생각을 조금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를 뭐 거의 그냥 읽다시피 그냥 하면서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는 하는데, 뭐 그냥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남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뭐 챕터라고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소제목은 이제 페미 슬러시 니즘 물음표 페미니즘.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이 뭐냐라는 질문에 늘 따라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생물학적인 여성이 하는 학문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를,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고 해서 그 생물학적 여성이 말하는,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이 페미니즘인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명예남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명예남성이란 생물학적 여성이면서도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남성들이 가진 지배구조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사람들, 실제로 이리가레라는 학자는 남근적 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좀 이런 말도 해요. 여적여라고,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여성이 오히려 더 그 여성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또 오히려 남성들의 우월성을 더 인정하는 그런 여성들을 뜻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해서 다 페미니스트는 아니거니와, 그 생물학적 여성이 말한 모든 게 페미니즘은 아니다, 명예남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도 곧이어서 따라올 수 있는데, 그러면 생물학적 남성은 어떤가? 생물학적 남성, 이제 저 같은 사람이겠죠? 생물학적 남성도 페미니스트일 수 있나?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나는 페미니스트인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나? 페미니스트가 아닌가? 영원히 될 수 없나? 내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는 될 수 없나?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교수님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제 쉽지 않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령 이제 뭐 우리가 생물학적 남성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이것을 신앙 안에서 본인이 성찰하는 동안은 순간순간 페미니스트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일생 동안 쭉 일관성 있게 페미니스트이기는 좀 어려움이 많다, 현실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경우는 페미니스트일 수도 있죠. 간헐적 페미니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나 뭐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페미니스트로서 유지하며 살 수 없다라는 좀 그런 부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남성이라는 존재가 정말 5천년, 6천년 지속되었던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남자로 태어나 남자로 자랐다는 것이 이미 남성이라는 이유로 가부장적인 시선과 습관을 자연스럽게 체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저도 살면서 너무도 많이 느꼈어요. 이거를 느끼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거를 그나마 느끼기 시작했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도 정말 소수죠. 소수의 남성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것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은 낯설게 본다. 여성을 이제 어떤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이런 존재, 마땅히 이런 존재. 이건 나중에 성역할 고정관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여성을 이제 어떤 문화 속에서 정해져 있는 존재, 또 그건 반대로 또 남성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정해져 있는 존재로 당연한 존재,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낯설고 새롭게 보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여성에 대해서 낯설고 보는 걸 넘어서서 꾸준히 이제 배워나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페미니즘을 배워나가고 그걸 끊임없이 남성과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끊임없이 사유하고 성찰함으로써 페미니스트로 자라날 수 있다, 이렇게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가 시작하면서 가졌던 질문에 아주 충분한 대답이 됐어요. 결국 페미니스트는 자랄 수 있는 개념, 과정 속에서 자라날 수 있는 개념이구나,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란 제 생각에 어떤 완성되거나 완결된 존재이기보다 끝없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제가 어떤 수많은 공부를 통해서 어느 순간 내가 이쯤 됐으면 이제 페미니스트인 것 같아 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정의해도 그렇게 완성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또 다시 어떤 순간에는 반페미니스트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죠. 내가 남자로 태어나 내 안에 가부장적인 어떤 습관이 체화된 이상 내가 이거를 대면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으면, 또 배우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다시 이제 원점 회귀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또 이 부분은 약간 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과도 좀 겹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성찰이 됐습니다. 네, 1강의 두 번째 소제목은 이제 페미니즘은 체제 밖의 시선이다.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페미니즘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제 어느 순간 이 공부를 제가 시작하면서 이 체제 밖을 사유하라, 체제 밖이라는 거, 혹은 좀 더 좀 어마무시하게 얘기하면 체제를 전복하자,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페미니즘이 체제 밖의 시선이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교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무조건 생물학적인 여성이라고 해서 페미니즘을 알 수는 없다, 또 생물학적 남성이라고 해서 배제되는 건 아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페미니즘이라는 명칭을 바꿀 수는 없다. 그거는 계속 페미니즘이라고 명한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우리가 남자 여자와의 양강구도로만 생각을 해보자면 가부장제 5천년 역사 동안 이 여자들은 단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가부장적 결정권 밖에서 존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페미니즘이란 단어 자체가 그러한 여성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용어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뭐 미니즘이 맞나요? 페미니즘? 어떤 뭐 휴머니즘? 이런 걸로도 그냥 퉁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양강구도 속에서 이 양구도 속에서 여성이라는 존재가 꽤 오랫동안 가부장제의 질서 속에서 억압받고 가부장적 결정과 밖에 존재했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죠. 그래서 페미니즘에서는 그래서 여성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성의 그동안 여성의 가부장제 속에서의 경험들. 왜냐면 그들의 경험들은 아예 말하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았으니까. 가부장제 안에서 통용되는 모든 이야기들, 영웅담, 무용담, 수많은 이야기들은 결국 다 남성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성들의 경험들은 철저하게 침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래도 페미니즘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건 과정입니다. 시작은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우리가 이 복음도 결국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 이런 느낌처럼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가 결국 다 이제 동일한 하나된 인권, 또 동일한 존재고 모두가 다 존중되는 존재, 약간 휴머니즘적인 성격이 결국에는 이 마침표일 수도 있지만 그 시작은 결국 여성들이라는 거죠. 이 생물학적 여성들의 경험과 여성들의 언어들과 여성들의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우선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하면 그냥 뭐 여성만 중요하구만, 남성을 배제해,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역사 속에서 내재되어 있었던 편파성이 있거든요. 여성이 가부장제 속에서 본인도 모르게, 본인도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편파적으로 대우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자만 우선시하고 여자만 절대적으로, 그거는 지난 5,000년 동안의 역사를 완전 깡그리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페미니즘은 결국 체제 밖의 시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부장제 체제라는 개념으로 보면 체제 밖의 시선이고 체제 밖 사유이고 체제 밖 언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명예남성들, 즉 가부장적 시스템을 옹호하고 여성이면서도 생물학적 여성이면서도 가부장적 시스템을 옹호하고 개인으로서 명예남성의 삶을 선택한 생물학적 여성들이 말하는 것들은 페미니즘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것은 체제 안의 사유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게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물학적 여성이어도 명예남성이라면 체제 안의 사유를 하잖아요? 그럼 페미니즘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은 반만 년 동안 이제 가부장제라는 제도권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인 남성이 지배 구조를 만들고 자신들만의 시스템으로 굴려가는 게 가부장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의 여성들은 이 가부장적 시스템 안에 종속되었고, 그리고 결국 이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보이지 않는 여성들의 수고를 빼놓을 수 없어요. 누구보다도 수고로운 일을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수고한 것과는 다르게 여성들 본인들의 역사와 본인들의 언어가 없었던 거죠. 가장 많은 수의 사람이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교수님은 핵심어는 여성이어야 된다. 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언어를 빼앗겼던 사람들이 여성이기 때문이에요. 참 이런 거 보면서 깨달아지는 건 결국 여성들의 공원들, 그동안 분명 공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책을 펴거나 뭐 영웅들, 위인전을 보면 여성들 많이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이 공헌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폐되거나 사라졌던 것들, 그리고 평가되지 못했던 역사가 정말 오래되었구나. 교수님도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야 된다는 거죠. 잊혀지고 숨겨지고 버려진 여성들의 이야기, 이것들을 다시 발굴해내고 다시 꺼내오는 일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페미니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이 여성들의 경험으로 이제 나를 바라보고, 그동안에는 이 가부장제라는 시스템 안에서만 나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판단을 했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잃어버렸던 어떤 반쪽짜리, 잃어버렸던 여성들의 경험, 이 여성들의 경험으로 다시 나를 바라보고 다시 공동체를 바라보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자. 이거를 하자는 거거든요. 페미니즘은. 이게 무슨 뭐 여성 우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억압받았던 이들의 목소리와 행동과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재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시 보고 다시 해석하고, 그리고 이 해석을 넘어서서 이 해석을 이제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 시스템이라는 그릇을 다시 만드는 일, 이거를 그냥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단합되어서 집단과 집단, 공동체가 이 시스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일에 운동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제 여성들이 주도해서 해나가는 게 먼저고, 거기에 이제 남성들도 이거를 단순히 페미니즘이 여성에 관련된 거니까 난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물학적 남성이면서도 생물학적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도 생물학적으로 남성일 뿐이지 결국 우리가 다 같은 인간이고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존재로, 더 동일한 존재로, 더 사랑받는 존재로, 더 평등한 존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게 남성이고 여성이고를 떠나서 모두가 다 이 페미니즘에 동참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제목은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페미니즘은 페미닌한가? 여기서 페미닌하다라는 말은 여성성을 뜻하는 거죠. 자, 교수님은 이 챕터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자주 받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왜 이렇게 드센가?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페미니스트들을 통해서 느낀다고 해요. 너무 드세, 너무 이렇게 나대는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은 이미 뭔가 전제를 깔고 간다는 거죠. 뭐냐? 여성은 여자스러워야 돼. 벌써 우리가 이 단어만으로 그 통용되는 공통 이해가 있잖아요. 여자스럽다.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쟤 뭐 입은 옷을 보니까 여자해. 저 사람이 입은 오늘 좀 남자한데 벌써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여성스러움, 남성스러움이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내재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이 있죠. 야, 페미니스트는 왜 이렇게 여성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성적이어야만 되는 건가? 페미니즘은? 그래서 페미니즘이라는 게 이 여자스러운 특성을 전면으로 내세워야 되나? 페미닌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제목이 그건 거예요. 페미니즘은 페미닌한가? 좀 더 바꿔서 질문을 하면 페미니즘은 페미닌해야 한가? 어떻습니까? 페미니즘은 페미닌해야 하는가? 여성적이어야 하나? 여성들을 통해 시작된 학문이고 여성들의 인권 신장과 여성들의 그 평등을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여성스러워야 하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여성성, 바로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의 부분입니다. 이 여성적이라는 것, 남성성이라는 거, 여성성이라는 거, 이게 과연 기원이 뭔가? 이 본성이 그런 건가?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여자스러움을 갖고 태어나고 남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남자스러움을 갖고 태어나나? 이제 본성론적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주장도 있어요. 아니면 다 똑같은데, 태어나면서 다 똑같은데 가부장제 시스템이라는 이 체계 안에서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하기를, 즉 남성적으로 살기를 여성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기를 기대받았고 강요받았기 때문에 내면화되어 온 행동이다. 구성화되어 온 행동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여성성이라는 게, 남성성이라는 게 본성이냐 구성이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대체적으로 내세우는 전개는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우리가 본성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그동안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을 강조했던 것들의 이 문화적인 전제, 문화적으로 구성했던 이 전제에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물음표를 던져봐야 된다. 의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합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1학년 때 이제 제 둘째 딸이 1학년인데 서하가 이제 입학하는 날에 이제 본인이 이제 나름대로 첫 입학이고 처음으로 학교를 가는 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옷과 바지와 모든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골라서 입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에 핀부터 머리에 띠, 발에 신발까지 다 이르러서 본인이 입고 싶어하는 걸 다 딱 입혔어요. 그래놓고 딱 보고 사진을 딱 찍고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핑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강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야, 너 오늘은 학교 가는데 너 여자잖아, 딸이잖아, 좀 핑크핑크하게 입고 가, 그래야 여자스러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거를 이제 그게 좋다고 자기가 좋아하니까 입은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걸 보면서 걔를 딱 학교에 딱 보내면서 순간 딱 생각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야, 서아가 저렇게 핑크를 좋아하게 된 게 본인의 본성의 선택일까? 아니면 그게 말 그대로 그것이 좋아해지도록 기대받았기 때문에 내면화되어 온 행동일까? 구성된 건가?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거 별거 아니어 같은 질문이지만 이게 페미니즘의 맥락들을 다양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부장제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부분의 남성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 여자들에게는 여성적인 본성이 있어, 나에게는 남성적인 본성이다. 그러니까 본성을 좀 믿는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결국 그게 여성적인 본성이 있으니까 넌 여성적이어야 돼 라는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의 제게도 제한을 두는 거예요. 나는 남성적이기 때문에 난 늘 언제나 남성적이어야 돼. 난 남자니까 울면 안 돼. 사내 새끼가 뭘 울어. 이렇게 본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차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문화적 전제에, 가부장적 문화 전제에 의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이 남성성, 여성성의 양분된 이해가 본성적인 게 아니라 구성적인 산물, 가부장제 문화 속의 구성적인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제 구성주의적 여성 이해라고 말하죠. 물론 이제 급진적 페미니즘의 한 부류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본성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급진적 페미니스트의 한 주류는 우리 여성들의 여성성을 더 주장해야 되고 더 많이 칭송하고 찬미해야 된다, 더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이 가부장제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여성성을 찬양하며 흔히 이제 오늘 소제목인 페미닌한 것들로 새로운 문명을 다시 지어야 된다. 남성들의 남성성, 이거는 결국 끝이 안 좋았어. 결국 폭력이야. 그러니까 그거 무너뜨리고 우리 여성들의 이 여성성을 더 한껏 드러내야 된다. 그런 입장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로 제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아직도 명확하게 이렇다 할 답을 얻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건 얻지 못하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답이 딱 떨어질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과연 이 페미니즘의 이상이 무엇일까? 여성들의 여성성을 신장시키고 고양시키는 방법, 즉 여성의 여성성을 본성으로 이해하고 그 여성성을 더 신장시키고 더 고양시키는 방법이랑, 말 그대로 여성성을 구성적으로 이해해서 이걸 해체시키고 다시 좀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체시키는 방법으로 페미니즘을 이제 이루자. 자, 이 두 쪽 중에 어떤 쪽이 페미니즘의 이상과 가까울까? 이 질문이 있어요. 사실 이 질문은 계속해서 이제
저희 생활에서 이제 아까 서와 딸과의 어떤 그런 계기를 통해서도 제가 직접 경험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여성의 여성성을 더 많이 이제 고양시켜서 더 부각시키는 방법이랑 이거를 좀 해체시켜서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거랑 무엇이 더 페미니즘에 이상 가까울까? 뭐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교수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아무래도 이제 여성성을 고양시키기보다는 이걸 해체시킴으로 다시 질문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전개를 보통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단순히 그냥 지금의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역사를 봐야 돼요. 역사를.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여성적 특성을 요구받아온 상황과 제재의 역사가 길어요. 그렇잖아요. 넌 여성스러워야 돼. 여성스러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성을 막 고양시키는 이것들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역사 속에서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죠. 여성들의 여성성을 끊임없이 강요했던 게. 그러니까 이 강요해왔던 이거를 더 고양시킨다고 뭐 달라질 수 있나?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굳이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말 그대로 체제 밖의 시선인데 이 여성성을 고양시킨다는 것 자체가 체제 밖의 시선일 수가 없죠. 왜? 그동안 억압해왔던 툴이잖아요, 그게. 여성들의 여성성을 강조함으로써 여성들을 억압시켰던 게 이미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체제 안의 시선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해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여성성을 강요해왔던 것들이 가부장제 사회의 구성품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계속 여성적 품성의 강조와 강요가 오용되었던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성찰이나 벗어나는 과정 없이 여성적 품성을 너무 빨리 그리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여성 해방일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이건 체제 밖을 나가는 것일까? 특히 이제도 교회 안에서 생각해보면 더 쉽죠. 교회라는 아주 제한된 상황 속에서 여성적 품성으로 전개하는 페미니즘이 가부장적 시스템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교회 안에서는 더 센데 그게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여성성을 강조해봤자 결국 여성교회라는 어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제한에서 못 벗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페미니스트나 페미니즘에서 할 게 여성성의 우월함을 더 강조하거나 뭐가 여성적인 거야 이런 걸 굳이 또 논의하기보다는 새롭게 이제 가부장적 기독교 체제 안에서 배제되었던 여자들의 주체적 경험과 의미를 불러오는 페미니즘을 계속 해야 된다. 가부장제 내 속에서 억압되었던 그들의 경험을 굳이 그들에게 여성성을 더 말하기보다 그들이 가부장제 안에서 억압되어 왔던 그 주체적 경험을 더 불러와야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쪽이 더 이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뭐 이걸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뭐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제 생각조차도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이 이미 생각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어떤 페미니즘을 배격하거나 배제하고 그런 건 아니죠. 단지 어떤 페미니즘은 수용하고 이 이분법적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페미니즘의 맥락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다양성들 그것이 급진적이든 아니면 그게 아니든 우머니스트들이든 그런 수많은 페미니즘의 맥락들이 이런 다양성들이 오히려 이 페미니즘은 절대 단순한 게 아니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퉁치려고 해요. 항상 페미니즘, 여성 우월 이런 식으로 무조건 퉁치려고만 하는데 이런 어떤 페미니즘의 다양한 맥락들이야말로 말 그대로 페미니즘이라는 게 무언가로 쉽게 퉁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다층적이고 굉장히 복잡하고 교차적인 운동이구나.
결코 쉽게 남성들의 입에서 그들의 경험에서 규정되거나 재단되어질 수 없는 게 바로 페미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많은 페미니스트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크게 동의하지 않는 페미니즘, 여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그런 좀 아직 좀 동의가 안 되는 페미니즘의 맥락조차도 큰 틀에서 보면 페미니즘에 기여하고 있는 게 분명 있다. 더 다양하게 만들고 더 그걸 복잡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가 그동안 빼앗겨 왔는가를 면밀히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교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굳이 페미니즘이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뭐 휴머니즘도 좋잖아, 이퀄리즘도 괜찮지 않냐, 왜 꼭 굳이 여성만 강조해야 돼?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페미니스트를 반대한다면서 자기는 휴머니스트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그거는 5,000년간의 가부장제 체제를 무시하는, 가부장제 체제가 존재해왔고 그 가부장제 체제 안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들의 경험들을 무시하는 아주 퉁치는 말이죠. 우리 지금 다 그냥 그래 뭐 너네 상처 받았으니까 우리 다 그냥 휴머니스트 하자, 이퀄리즘 다 똑같아. 야, 이거는 말 그대로 여성들의 경험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페미니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이퀄리즘, 휴머니즘 이런 식으로 보편어로 바꿀 때 결국 남성, 여성의 이 오랫동안 구도에서 여성들이 당해왔던 희생의 흔적들은 사라져버립니다. 퉁쳐져 버리죠. 텍스트와 컨텍스트에서 그동안 배제되었던 여성들의 경험,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의미와 그들의 해석들을,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보편어로 바뀌어질 때 무시되는 것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히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연역적인 접근, 모두가 다 이게 공평해, 이런 것보다는 귀납적 접근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 한 여성, 한 사람들의 그 경험들을 끊임없이 이제 다시 말하자면 발굴하는 거죠. 늘 이거를 거대 담론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반드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안에서 보여지지 못하고 이름 불려지지 못하는 이들이 분명 존재하겠죠. 근데 이런 과정적인 부분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어떤 사정과 상황들을, 맥락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쉽게 그냥 너무 편하게 결론을 보려고 하는 시각들, 이퀄리즘이면 돼, 다 그냥 공평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죠. 결국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과정의 끝은 모두가 다 남성, 여성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공정한, 평등한 그런 동일한 그런 세상이겠지만, 그런 세상을 위한 첫 시작은 결국 그동안의 구조와 사회와 그동안의 체제 속에서 억압받았던 이들에게로 먼저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왕궁에 가신 게 아니고 유대 바리새인들, 정치가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신 게 아니잖아요. 죄인과 세리들, 그 당시 억압받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삶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삶을 발굴해내는 걸 시작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결국에는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런 과정을 무시한다면 결코 페미니즘의 여성 해방을 넘어서서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되는 일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은 1강을 공부를 했는데요. 1강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뒤에도 지금 1강의 반 정도밖에 못했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반을 좀 같이 공부를 해보겠는데, 정말 쉽지는 않지만 이거를 공부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표현한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도 설교를 하는 제가 더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게 제가 공부하는 것도 사실 남들이 뭐 얼마나 좋게 보겠습니까? 근데 이걸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게 설명하면서도 아, 이런 의미였구나 막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고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공부들을 끊임없이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엔 더 준비를 잘 해서 1강 나머지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해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